두 번째 교육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생일 때, 그때는 그게 좀 당연했는데, 영교실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영교실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해서, 저희 학교가 이제 등교 시간이 7시까지였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이제 등교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는 단과 학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강당처럼 넓은 교실에 되게 조그만 책상이랑 의자 갖다 놓고 그런 단과 학원들이 많았는데 제 수학 선생님 교실이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실이 너무 넓으니까 뒤에 앉으면 글씨가 안 보여서 쌍안경을 막 들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고 싶어갖고 좀 일찍 가봤는데 수업 한 2시간 전에 가도 중간 앞쪽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아예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가방을 2개 들고 가서 하나는 학원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재수생들 새벽반 수업이 있어서 아침에 6시부터 학원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6시에 출발해서 이제 학원에 들렸다가 가방을 놓고 갔던 거죠. 근데 뭐 얘기가 옆으로 조금 새긴 했는데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과목이 20과목이 넘었거든요. 23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작문 따로, 문학 따로, 문법 따로 있었고요. 수학도 2개로 나눠서 했고요. 영어도 뭐 생활영어 따로 하고 그래서 국영수만 일단 7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탐이 4과목이니까 여기까지 11과목이죠. 그리고 사탐이 국민윤리, 정치경제, 그리고 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5개였고요. 그나마 이제 이과라서 사회문화나 뭐 세계지리 이런 건 안 했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가 있었고 은미체 다 했었고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 학교는 심리학 수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세보면 23과목 맞을 거예요. 근데 과목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과목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수학, 과학 덕후였으니까 딱 포기할 과목이 사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세계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저희 세계사 선생님이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 왜 그냥 들어오셔서 칠판에 그냥 필기 쫙 하고 그냥 뭐라 말씀하시는데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냥 교과서만 읽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좀 느낌 아시죠?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세계사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수학 동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학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짧은 지식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막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학 동화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역사 공부가 정말 재밌구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막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수학 선생님들 중에 뭐 역사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역사 잘 모르시다가 수학 동안 수업하면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 세계사 공부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막막한 느낌 드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바로 이 책. 짜잔. 곰브리지 세계사 예일대 특별판이라는 책인데요. 좀 두껍거든요. 440페이지까지 있어요. 양장본이고요. 근데 이 두께에 이 책이 23,000원 밖에 안 하고요. 광고 아닙니다. 저 뭔가 이 관계자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세계사 책 추천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 뜨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자, 수학 동화 명 강사가 되고 싶으시면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잡고 보시면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아무튼 강력 추천하는 책. 이 책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롤로그는 끝.
오늘 교육이 7A2 단계 이제 문자화식인데, 사실 이게, 교과 내용에 좀 충실하게 쓰여진 책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게 좀 연산 연습이라서, 기존 활동지 보면 약간 좀 문제집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동화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고민하다가 문자 사용에 대한 역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언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언어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잖아요. 표준어도 변하고요. 그것처럼 수학 기호나 뭐 표기법 이런 것도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막 변합니다. 그래서 문자 표기 방법의 뭐 방법들이나 뭐 지금 사용하는 그런 표기 방법이 정착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넣게 됐고요. 이 내용이 좀 지겨운 연산 파트 동화를 좀 재밌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문자 사용 외에 수학 기호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좀 역시 비슷하게 좀 지루한 연산 동화, 8단계 부등식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수업 목표를 좀 가볍게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스스로 고등학생 때 점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고비를 한번 이렇게 딱 넘으면 뭔가 이렇게 각성하는 것처럼 점수가 쫙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노력과 실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계단형으로 점프한다는 걸 아마 아이들 통해서 선생님들도 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도 그런데 인류 전체를 놓고 봐도 비슷합니다. 뭐 수학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점핑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일단 뭐 선사시대는 제외하고 역사시대 5,000년 정도를 살펴보면 뭐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가 그랬고요. 그리고 문자를 사용한 게 이런 점핑의 기폭제가 됐어요. 뭐 사실 문자 사용 그 자체라기보다 이게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해석기하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미적분학이 탄생하게 만든 계기가 바로 문자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중세 정도의 과학 문명에서 더 발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문자 사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문자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문자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좌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연습입니다. 연산 연습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뭐 제가 문제집 많이 풀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연산은 꾸준히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은 뭐 거의 대부분의 수학 동화가 그런데 120분 3회짜리로 짜긴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연습이 안 되면 방정식 파트로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수업은 3회로 짜놨지만 뭐 4회나 5회 정도로 수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수업 계획 바꿔도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연습이 안 되고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 진도가 좀 느려져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 못할 학부모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수 연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따로 연습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나 또 뭐 괄호 처리 이런 거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 파트에서 고생할 거 뻔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보충을 좀 해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교시 수업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이 매스몽 에세이 과정이 교과 과정이랑 완벽하게 똑같게 짜여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만약에 이 3교시에 다항식 전개하는 거 이런 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3교시 내용은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고 나중에 8단계에서 이 부분만 따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지 말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 교시마다 뭐 내용을 살펴보면 1교시에서는 문자 사용 의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자 표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대입에 대한 내용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도
문자 사용의 의미를 뭐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동료한 계산 연습. 이 부분이 연습 파트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됐겠죠. 그리고 3교시에는 뭐 거듭 제곱, 다항식 연산 이런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문자 사용의 의미나 뭐 식을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 후에 시간이 좀 되면, 시간이 남으면 약간의 추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막내 삼촌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삼촌이 서울로 상경해서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삼촌 책을 봤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영어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수학 책이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사실 저는 알파벳도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한데 실제로 전공책이나 뭐 제 학부생 때 노트를 보여주면 경시반 아이들도 다 그래요. 자, 이게 실제로 제가 학부 때 썼던 노트인데요. 이거 진짜 영어 노트 같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현대대 수학 노트예요. 뭐 사실 와, 지금 이걸 보면 와, 이런 공부를 어떻게 했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때는 이게 이해가 잘 됐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초등 수학 책에는 알파벳들이 전혀 없는데 중등 과정부터 알파벳들이 막 등장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숫자보다 이제 문자가 많아지다가 급기야 이렇게 전공 수학으로 가게 되면 숫자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왜 수학인데 알파벳을 쓸까? 이건 누가 언제부터 썼을까 싶은데 이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인류 최초의 수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메스 파피루스인데 이 책에 방정식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하와 아하를 7개로 똑같이 나눈 것의 합이 19가 되는 아하의 값이 얼마인가? 뭐 이게 실제로 아메스 파피루스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뭐 고대 그리스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자를 그러니까 미지수를 나타낼 때 이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문자를 썼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아는 그런 방정식 풀이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 3,700년 전에는 문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문자 사용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포인트를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값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과 3개랑 파인애플 2개. 이거를 3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3개 있었는데 사과 몇 개를 더 받았다. 몇 개를 더 받았다. 이거를 덧셈식으로 쓸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모르니까 쓸 수 없다. 모르니까 쓸 수 없는데 그거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문자 사용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 쓴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0이에요, 0.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엄마가 심부름 보내는데 대파 0개 사와라, 돼지고기 0g 사와라, 사과 0개 사와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안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쓴다는 발상의 전환이 엄청난 수학 발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미지수를 문자로 쓰는 게 바로 이런 역할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아무튼 미지수를 문자로 나타내는 아이디어 덕분에 나중에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힘이 생기게 된 거니까 문자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 사용을 처음 한 사람이 비에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잘못된 정보고요. 이미 3세기에 디오판토스가 문자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유클리드 시대 때는 문자 사용 기록이 없고요. 뭐 이때도 대수학이 이때는 뭐 대수학이 아니라 논증기하가 중요한 시대였으니까요. 유클리드 원론에도 대수학을 다루는 게 있긴 있어요. 뭐 2차 방정식이나
곱셈 정리, 뭐 비례식, 정수 이런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이게 전부 다 기하학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수학 연구 자체가 안 됐다고 보면 되고요. 뭐 아르키메데스는 대수 관련된 연구를 좀 하긴 했는데 역시 문자 사용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오판토스의 기록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디오판토스가 대략 한 3세기 정도에 살았던 수학자니까 그 디오판토스가 태어나고 죽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치인데 아마 3세기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부터 약 한 1800년 전에 문자를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디오판토스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썼거든요. 그 어떤 수를 크시라는 문자로 썼고요. 그리고 어떤 수의 제곱이나 세제곱을 이런 기호들을 썼어요. 자, 근데 이게 디오판토스 방법의 한계이기는 해요. 제가 이따가 비에트 방식이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무튼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던 기록은 대략 한 3세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오판토스가 살았던 3세기, 그러니까 히파티아가 살았던 4세기 정도를 끝으로 수학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세계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시기에, 그러니까 4세기 초 정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기독교가 사실상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 사상을 그냥 자연과학 입장에서 보자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좀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국교가 된 거잖아요. 반대로 자연과학은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좀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리스 문화나 그 사고를 버려야 됐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뭐 제가 논평할 주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4세기 이후에 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수학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뭐 기독교 영향이 없었던 뭐 인도나 아랍 지역에서는 수학 발전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자연과학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 자연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 고대 시대의 성장 동력이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중세가 시작될 때는 그 시대의 세계가 지중해 그 연안이잖아요. 지중해 인근. 그러니까 지중해 인근에서는 그 전쟁이라는 성장 동력이 이제 없어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 내세를, 그러니까 정신 세계를 중요시하고 그 현세를 인내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과학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자연과학의 발전을 막았다기보다 자연과학의 발전이 될 동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에 맞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근세랑 근대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다시 이렇게 자연과학이 발전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각성해서 문화가 발전됐다기보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뭐 식민지 만드는 그런 게 또 자연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면 곰브리치 세계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곰브리치 세계사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16세기가 됐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문자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때 수학자들이 쓴 그 방정식을 보면 전부 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진이 피오르랑 타르탈리아가 대결을 할 때 피오르가 낸 문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 문장으로 썼어요. 수학자 대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9단계 동화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낸 대수학을 수사적 대수학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다들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비에트예요. 아마 그 비에트 말고도 문자를 썼던 사람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다른 방법들이 표준화가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도태된 거고
비에트 방법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에트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식이죠. 바로 금과 개수의 관계.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비에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원주율을 구하는 엄청난 놀라운 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원주율은 그 아르키메데스가 쓴 방법 있죠. 정다각형으로 찾는 압축법. 그러니까 그걸로 막 루돌프라는 수학자가 461경각형 막 이렇게까지 늘려서 평생 막 원주율 계산한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에트가 이런 어마어마하게 멋진 식을 만들어냅니다. 와, 이거 진짜 보고 있으면 와,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그 원주율이 그냥 무리수도 아니고 초월수.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그냥 막 2만 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는 이 놀라운 식을 만든 사람이 비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러니까 16세기에 그 워낙 천재들이 많았죠.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약간 비에트가 약간 묻혀버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정말 대단한 수학자였습니다. 자, 그 비에트가 미지수를 A라는 기호로 썼어요. 그리고 미지수의 제곱은 AQ, 요 Q가 쿼드러틱, 그러니까 2차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제곱은 AC로 썼어요. 요 C는 큐빅이라는 뜻인데 3차 방정식이 영어로 큐빅 이퀘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디오판토스 방법이랑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디오판토스는 미지수를 크시로 썼어요. 그리고 미지수의 제곱은 감마로 썼고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강사교육 자료에 가마라고 써놨죠. 가마라고 썼는데요. 그거 오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그리스어 공부를 좀 해봤는데, 감마라고 안 읽더라고요. 가마라고 읽습니다. 가마. 아무튼 그래서 미지수 제곱은 가마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 세제곱은 델타 가마라고 읽습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게 이게 뭔가 식이 변형할 때마다 이 기호를 다르게 쓰는 거죠. 근데 비에트는 A라는 기호를 정해두고 식들을 첨자를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 디오판토스 방법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이 되지 못했던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정말 세기의 천재가 등장하죠. 데카르트가 나타나면서 표준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X제곱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왜 미지수를 A로 안 쓰고 X를 썼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썰들이 있는 건데, 왜 인쇄소에서 이거를 쓰라고 해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냥 재미로 만들어진 얘기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썰이 있어요. 자, 무슨 썰이냐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결석하지 마시고요. 꼭 본방사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저희 17세기부터 이제 문자 사용이 정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세기부터 이렇게 쭉 문자 사용된 거를 좀 보면, 왜 제가 아까 문자 표기 방법이 언어처럼 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수학자들 논문을 보면 표기 방법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17세기의 뉴턴 논문을 보면 우리가 옛날 고전 읽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수식 표현이 지금 쓰는 표현이랑 꽤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사용의 초창기다 보니까 표준이 없는 상태로 저마다 막 이것저것 기호를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계산식을 쓸 때 연산기호를 숫자 사이에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한데 사실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자, 연산식을 쓰는 방법이 사실 되게 많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방법을 중위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전위표기법과
후위 표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뭐 함수 표기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전위 표기법은 말 그대로 연산 기호를 숫자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후위 표기법은 후위 표기법은 뒤에 쓰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혹시 코딩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표현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후위 표기법 이런 거 써야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공부하셨으면 아마 이 표기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 후위 표기법이 좀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 어순이랑 좀 비슷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2 더하기 3이라는 걸 우리말로 읽으면 2와 3을 더해라 이렇게 읽잖아요. 이거를 후위 표기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2, 3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말과 어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후위 표기법이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 후위 표기법과 중위 표기법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식을 후위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3, 7, 2 더하기 곱하기. 자, 이게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자, 우리말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3에다가 7과 2를 더한 수를 곱해라. 자, 그렇죠. 그 식 맞죠? 3에다가 7과 2를 더한 수를 곱해라. 그리고 저 표기 방법을 잘 보면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식을 후위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말로 옮기면 4와 7을 더하고 3과 5를 더해서 곱해라. 자, 첫 줄에 써 있는 식을 보면 진짜 그거 맞죠? 4와 7 더한다고, 더하고, 그 다음에 3과 5를 더한 다음에 곱해라. 잖아요. 그래서 후위 표기법이 우리말 어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후위 표기법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이게 중위 표기법 단점 때문이에요. 자, 이거 두 개 연산 다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식에서 우리는 곱셈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선생님들 왜 곱셈을 먼저 하셨어요? 왜 곱셈을 먼저 했죠? 사실 이유가 당연하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곱셈을 하라고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의 선생님은 왜 그렇게 했냐? 그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고. 자,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곱셈을 먼저 하라고 최초로 가르친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중구난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표준이 생기게 된 거겠죠. 근데 아무튼 오랜 논의 끝에 이제 곱셈을 먼저 하는 표준이 생긴 건데, 자, 그게 바로 중위표기법의 단점이라는 거죠. 자, 중위표기법은 연산 순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연산 순서를 분석하는 걸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식이 간단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되는데, 막 식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면 구문 분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혼합 계산 가르칠 때 구문 분석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위 표기법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후위 표기법은 구문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식에 쓰여 있는 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5, 6 곱하기 더하기. 이거는 3에다가 5와 6을 곱한 수를 더해라 라는 뜻이죠. 3에다가 5와 6을 곱한 수를 더해라 니까 33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3과 5를 곱한 수에다가 6을 더해라 라는 뜻이니까 21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위 표기법은 구문 분석 단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중위표기법을 쓰는가? 그거는 중위표기법의 장점이 바로 가독성이 좋다는 거예요. 가독성. 자,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간에게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위표기법은 가독성은 좋지만
구문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 단점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연산 순서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괄호를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식을 확실하게 나타내려고 모든 요소마다 다 괄호를 썼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괄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좀 너무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괄호를 줄이기 위한 표준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바깥쪽의 괄호를 없애라. 그리고 한 개의 수나 문자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해라. 그리고 바로 앞에 연산기호가 없으면 괄호를 생략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더하기랑 음수기호가 만나면 뭐 빼기가 된다. 이러는 뭐 연산 규칙까지 사용하면 저 복잡한 식이 이렇게까지 간단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또 한 가지 룰을 정했어요. 자, 그게 바로 연산 순서인 거죠. 자, 연산 순서를 정해놓으면 먼저 연산하는 거는 기호를 생략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곱셈을 먼저 하기로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서 식이 더 간단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곱셈을 먼저 하게 됐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이게 누군가 이거를 딱 정한 게 아니라 언어의 변화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난 규칙이니까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라 썰입니다. 썰. 그 다양한 썰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곱셈이 상위 단계 연산이니까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곱셈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곱셈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곱셈 기호가 원래 필요 없는 기호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유로 서서히 굳어진 규칙이겠죠. 근데 저 중에 그 두 번째 저 썰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이 같은 수를 더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따라서 식을 해석을 해보면 곱셈을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 더하기 5 곱하기 3을 자, 5 곱하기 3이라는 게 5를 3번 더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식을 써보면 1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세 번째 썰 곱셈은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이것도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심부름을 보내는데 자, 대파 3개랑 양파 2개를 사와라. 그럴 때 쪽지를 대파 양파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대파 3 양파 2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대파와 3 양파와 2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뭐 원래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곱하기는 안 쓰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곱하기를 먼저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나름 논리적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잘 만들어지고 잘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중위표기법은 구문 분석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식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고요.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괄호를 많이 써야 되는데 괄호를 줄이는 규칙을 정하게 됐다. 그리고 연산 순서를 정해서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표기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아,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더 있잖아요. 뭐 숫자는 문자 앞에 써라, 뭐 같은 문자는 거듭 제곱을 써라, 곱하기 1은 생략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제가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기 방법들이 언어 같죠. 그 용비어천가 지금 읽으면 되게 어색하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언어는 변하기도 하고 관습도 있고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의 표기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잘 아시죠? 이게 뭔가 잊혀질 때쯤 되면 막 커뮤니티에 한 번씩 올라와서 막 댓글 전쟁을 하는 뭐 그런 어그로 전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막 주장하는 바도 많고, 그러니까 이 문제 뭔지 아시죠? 저 나누기 2를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2와 저 괄호를 먼저 곱하기를 해서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거니까 저기를 먼저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제로 막 수학 교육학회에서 막 성명 같은 거 내고 막 그런 일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딱 이렇게 보여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건데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현대 수학의 표기 방법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곱하기를 생략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하라. 자, 그리고 이제 1교시의 마지막 내용은 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문자 사용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고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초에 쓰인 그리스 명작 선집. 이 책 속에 유명한 한 구절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느새와 당나귀가 힘겨운 짐꾸러미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다며 당나귀가 한탄하자 노새가 말했죠. 연약한 소녀가 울듯이 어째서 너는 한탄하고 있니? 네가 진 짐의 한 자루만 내 등에다 옮겨 놓으면 내 짐은 너의 배가 되는걸. 내 짐 한 자루를 네 등에다 옮기면 나는 너와 같은 수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시를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새의 짐 한 자루를 당나귀에게 옮기면 둘의 짐이 같아진다는 구절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의 짐 하나를 노새에게 옮길 경우 노새의 짐이 당나귀 짐의 2배가 된다는 구절 역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노새의 짐은 당나귀의 짐보다 2개가 작다는 사실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한 후 당나귀 짐의 수라는 표현 대신 네모로 바꿔보면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데 현대의 우리는 x라는 수학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식을 풀어보면 당나귀 짐의 개수인 x값은 5. 당나귀의 짐의 개수를 알면 노새의 짐 개수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노새의 짐은 당나귀의 짐보다 2개가 더 많으므로 7개가 되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시대의 수학책입니다. 지금은 수학식을 다양한 기호와 문자로 표현하지만 수학 기호가 없었던 고대인들은 모든 수학 문제들을 글로 표현해왔습니다. 고대 중국의 수학책에서도 수학 기호나 문자를 찾아보긴 힘듭니다. 그리스 시대의 수학책을 살펴볼까요?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떤 수를 3번 곱한 값의 2배에 어떤 수를 2번 곱한 값의 5배를 빼고 3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우리는 이 식을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3세기 후반 그리스의 수학자 디오판토스는 식을 표현할 때 말 대신 기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수학자입니다. 수학식을 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해 보이죠? 이후에도
수학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수학식을 보다 쉽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16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비에타는 어떤 수의 세제곱을 AC, 어떤 수의 제곱을 AQ라는 문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학자 해리엇의 표기법은 더욱 간단했습니다. 어떤 수의 세제곱을 AAA, 어떤 수의 제곱을 AA로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식을 보다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온 수학식. 잘 모르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어떤 수는 왜 수학기호 X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X라는 표기법을 처음 사용한 수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수많은 알파벳 가운데 데카르트는 왜 어떤 수를 X라고 쓰기 시작했을까요? 데카르트가 공들여 완성한 수학 논문을 인쇄소에 맡기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수학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수를 간편히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데카르트는 인쇄소 직원에게 고민을 토로했죠. 이때 인쇄소 직원이 권한 것이 바로 알파벳 X.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어에 X가 조금밖에 사용 안 돼. 이걸로 해. 이 이야기도 하나의 설에 불과하지만 처음으로 데카르트가 어떤 수를 X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1637년 작성한 그의 책 방법 서설의 기하학 부분에서 모르는 수에 대해 X, Y, Z로 사용하자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학문 중에 수학만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카르트. 현대의 우리는 수학에서 그가 쓴 대로 어떤 수를 X, Y, Z로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죠. 비록 엉뚱하고 재미난 이유가 숨어있지만 어떤 수 X라는 문자의 도입은 수학 발전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재현 배우 보셨어요? 프랑스에서는 X를 많이 안 사용한다. 자, 아무튼 2교시에서도 그 문자 사용 의미를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자, 선생님들 이거 답이 뭘까요? 이런 문제 이제 많이 보셨죠? 자, 6과 3을 연산하면 39, 3과 5는 14, 2와 9는 13. 그럼 5랑 7은 몇일까? 혹시 답 구하셨으면 채팅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팅이 막, 우와, 자, 오, 와, 와. 자, 제가 지금 이게 다 체크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많은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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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 예, 예.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찾으신 것처럼 이거 답이 32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셨죠,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셨죠? 그래서 앞에 수를 제곱해서 뒤에 수를 더하면 된다. 그런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답 찾으신 분 계세요? 다른 답? 혹시 이거 다른 답 찾으시면 그 채팅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냥 답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유도 간단하게 좀 써서 그냥 일단 혹시 다른 답을 찾으신 분이라면 채팅으로 한번 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자,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무려
빵분이 답을 보내주셨네요. 자, 예, 채팅창이 조용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답이 있긴 한가요? 다른 답이 있습니다. 자, 다른 답이 있는데요. 저는 찾았거든요.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38이 나와요. 진짜 있죠. 자, 이거 제가 속임수 쓴 거 아니라 진짜 계산을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말고 38 말고도 또 다른 답을 혹시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쿠폰 쏩니다. 그 마감 기한은 지금 바로 하면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도 제가 받을게요. 오늘 이거 그 스터디 끝나고 아예 그냥 내일까지, 내일 자정까지 저희 마감을 하고요. 근데 박 원장님,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이거 혹시 답 찾으면 저한테 연락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답은요, 모두들 제 핸드폰에서 계속 저한테 문자를 받고 계실 거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답을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네. 자, 선생님들 답 찾으시면 제 네. 전화번호를 공개해 드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박 원장님 번호를 네네. 아니까 박 네. 원장님께 내일 자정까지 또 다른 답을 보내주시면 예, 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정입니까? 오늘 자정이 아니고? 아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까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고요.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자정까지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경시대회에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해당 학년의 교과 내용 기준으로 풀면 뭐 이게 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혹시 모르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로 생각하면 그래서 뭐 3차원에서 3점 지나는 뭐 공면 그런 거 생각하면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어떻게 뭐 연립방정식 잘 만들면 얼마든지 다른 답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자 이거는 뭐 싫어하는 문제는 아닌데 대부분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 원으로 평면을 나눌 때 영역 개수가 몇 개인가 영역 개수가 가장 많을 때 규칙을 찾자 뭐 그런 문제인데 원이 하나면 영역 2개고 원이 2개면 4개 원이 3개면 뭐 영역이 8개 그렇게 되죠. 근데 정말 아이들은 100이면 100 이거 이해 거듭제곱수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16개가 맞아요. 그런데 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2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이 4개면 16개 영역이 아니라 14개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거 정석에도 나오는 문제고요. 아무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숫자로 추론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추론이 틀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자를 사용하면 그런 모호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렇게 일반항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뭐 소수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이런 건 거의 뭐 인류의 꿈이니까요. 아무튼 문자 사용은 모호함을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문자 사용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16세기에서 17세기의 자연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들이 뭐 빛이나 에너지나 운동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등속 운동은 진짜 쉽죠. 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가속 운동은 가속 운동이 되는 순간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한테 관측 자료를 받고 나서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지구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거죠. 게다가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동화에서 좀 다루게 됩니다. 아무튼 이걸 발견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관련된 증명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속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 자체가 계산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케플러가 살고 있던 데는 전혀 못 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등장해서 이 시대를 평정해버린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그게 바로 미적분학인 거죠. 그러니까 뉴턴 방법은 이제 유율법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뉴턴이 이 미적분학에 대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이런 그 거시 세계의 운동 방정식은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 미적분에 대한 그리고 미적분 논쟁에 대해서 이 바로 다음 책, 그러니까 좌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아무튼 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뉴턴은 좀 그래요. 이 뉴턴은 약간 좀 그 과대 포장되어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본방사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문자 사용의 핵심이 바로 변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변하는 상황을 숫자로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또 뭐 무수히 많은 값을 통과하면서 변하면 그거를 숫자로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사용이 미적 번역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수학이 점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는데 실제로 한 가지 예를 좀 해볼게요. 자, 가장 기초적인 가속 운동 중에 그 등가속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차가 출발하는 순간 혹은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설 때 또 아니면 뭐 물건을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그런 상황들이죠. 자, 이게 그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인데 그 아마 그 고등학교 물리 기억하시는 분은 이 식을 보면서 약간 그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렇게 썼더니 학생들이 저 첨자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그 초속도 V 제로가 0이니까요. 그래서 1차항 그냥 아예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위의 식으로 쓰니까 훨씬 더 좀 깔끔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그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고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뭐 자이로 드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이로 드롭의 처음 출발 높이를 한 뭐 80m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속도는 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잖아요. 이게 대략 한 9.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근사값으로 9.8을 그냥 10으로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힘이니까 가속도를 음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자이로 드롭이 낙하할 때 고도를 나타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자유낙하 방정식인데, 이 식으로 그 자이로 드롭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서 1초 간격의 높이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공기 마찰도 있는데 자이로 드롭 그냥 자유낙하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는 단계가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당연히 이렇지는 않은데 진공 상태에서 순수하게 중력만으로 자유낙하 시키면 정말 저 식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담이긴 한데 왜 그 만약에 공기 마찰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빗물 맞고도 사망할 수 있어요. 그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기 마찰 때문에 어느 순간 가속도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빗물의 가속이 멈추게 되는데 뭐 그런 시간이나 속도도 미적분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분 방정식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책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자 사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변하는 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교시에 남은 내용들, 다항식의 뭐 용어 설명들, 그리고 뭐 동류항 계산, 이런 것들인데, 이 내용은 그냥 교과 내용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패스를 하고, 선생님들 평소에 수업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교시 수업 여기까지 하고, 3교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3교시 내용도, 교과 내용이거든요. 뭐, 지수법칙, 다항식 연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교과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평소에 수업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조금 버거운 아이들에게는 일단 이 내용 패스하고, 나중에 8단계 할 때,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탐구 주제를 좀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 주제는 곱셈을 생략해서 혼동이 생기는 연산식. 이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활동지에 넣지는 않았어요. 이게
너무 막 그 논란이 많은 문제라서 활동지에 넣지는 않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예를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뭐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문제 만들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 비슷한 형태로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식처럼. 근데 좀 다른 형태로 만드는 도전을 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런 거 해보면 정말 아이들 상상력이 정말 놀랍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연산식 만들 때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답이 뭐 정수가 나오도록 문제를 설계해봐라. 뭐 그렇게 알려주시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탐구 주제는 그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서 여러 높이에서 이 자유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는 연구예요. 뭐 일단 고층 빌딩이나 뭐 산의 높이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고요. 자유낙하 방정식 만들어서 고도가 0이 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고도가 0인 지점을 그냥 식으로 계산하려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아까 활동지에 했던 것처럼 수를 대입하면서 0에 제일 가까운 그런 수를 찾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심화반 이상 정도 되면 이게 어차피 1차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1차항에 없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2차 방정식이니까 푸는 방법을 뭐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울프롬알파 같은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줘도 괜찮아요. 그 울프롬알파 사이트는 그 매스메티카라는 유명한 수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만든 회사의 사이트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학계의 구글 같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실제 저희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주제는 조금 어려운 연구이긴 한데 그 제가 활동지에 그 지수법칙 중에 나누는 경우에 지수끼리 뺀다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는데 활동지에는 그 나눠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저 식에서는 m이 n보다 큰 경우만 넣었거든요. 반대로 m과 n이 같은 경우나 n이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해보는 주제예요. 자, 근데 이거를 실제로 뭔가 막 문자를 써서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뭔가 예를 몇 가지 만들어서 아이들이 계산을 해보면서 이 결과를 추론하는 거죠. 근데 뭐 얘 하나만 만들어서 추론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여러 가지 뭐 적어도 3개 이상 정도의 식을 쓰고 그걸로 추론하는 연구 주제. 그리고 뭐 정말 잘하는 반의 경우는 문자로 증명을 하는 것도 괜찮은 연구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주제니까 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연구 주제는 이게 그 저희 지금 이번 매스몽 에세이 과정에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러니까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다항식과 다항식 곱하는 연구를 해볼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할 때 곱셈 정리 공부를 할 테니까 그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주제예요. 이렇게 그 나중에 공부할 단원이랑 연계가 되는 그런 주제들이 앞으로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두 자릿수 곱셈을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는 그런 연구 주제도 좋아요. 이거 실제로 아이들이 해보면서 세로셈 원리를 직접 막 깨닫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구 주제는 그 동류한 개선 문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연구 주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면서 뭐 문제 오류가 어떻게 하면 생기나,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난이도 차이가 생기나, 그리고 문제를 설계하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그런 힘들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주제에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남자애들은 글씨 알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거의 암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만든 문제를 하나하나 이게 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런 수고 덕분에 아이들이 얻는 경험치가 엄청나요. 이런 경험치는 문제집만 풀어서 생길 수 없는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탐구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질문하신 것들을 이제 채팅으로 보내주셨을 거니까 제가 채팅창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예, 역시나 아무런 질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요. 자, 오늘도 질문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서 시간을 보니까 정말 저의 예언대로 시간이 남죠. 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내드리지 않고요.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수 법칙에 나와서 그 지수랑 관련된 거를 제가 좀 확장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산의 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수학자들이 참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덧셈을 간단하게 해서 곱셈을 만들고, 곱셈을 간단히 해서 거듭제곱을 만들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듭제곱을 간단히 한 연산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이게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19세기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수학이 발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 제곱을 여러 번 한 연산을 자, 테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산을 20세기 이후에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테트레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이제 귀납적으로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을 곱셈으로 쓸 때 우리가 더하는 수랑 시행 횟수를 쓰죠. 마찬가지로 곱셈을 거듭제곱으로 쓸 때도 그 연산하는 수와 시행 횟수를 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연산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듭제곱하는 수를 쓰고 시행 횟수를 쓰는데 이때 왼쪽 위에 이렇게 작게 쓰기로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테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4차원 이상의 연산은 그냥 하이퍼 연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테트레이션 연산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테트레이션 연산할 때 이렇게 아래부터 연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게 3의 3 테트레이션이잖아요. 저거를 19,683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위에서부터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연산을 하면 대략 한 7조 6천억 정도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테트레이션을 하면 뭐 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커진다는 걸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연산을 만들었는가? 그거는 어떤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큰 수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큰 수 중에 구골이라는 유명한 수가 있어요. 그 구글 회사명을 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구골이 10의 10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 뒤에 0을 100개 써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수는 크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쓰면 한 1분이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를 나타낼 때는 굳이 테트레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수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거보다 더 큰 수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 초기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그 화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엄경에 큰 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뭐 아승기, 나유타, 뭐 불가사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무량대수 이런 단어들이 바로 저 그 화엄경에 있는 수예요. 근데 화엄경에 나오는 수 중에 가장 큰 수가 불가설, 불가설전이라는 수입니다. 저거예요. 일단 읽기도 좀 힘들고 좀 크죠. 근데 이 수를 그냥 쓰는 게 좀 힘들어요. 뭐 열심히 쓰면 언젠가 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1초에 0을 하나씩 쓴다고 생각해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24시간을 써서 한 우주 나이 정도, 한 100억 년 정도를 쓰면 저 수의 한 1000억 분의 1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는 상상하시면 안 돼요. 상상하시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수는 이제 거듭제곱으로 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듭제곱을 이제 2층으로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3층까지 올립니다. 3층까지 쓰면 좀 쓰기가 낫죠. 자, 그런데 더 큰 수도 있겠죠. 자, 그 유명한
구골플렉스라는 수가 있어요. 구골플렉스. 자, 이게 10의 구골제곱이니까 거듭제곱으로 쓰면 이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런 기호로 나타내는 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수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이런 수들은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수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이면 뭐 얼마든지 더 크게 뭐 만들 수 있으니까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들은 이 수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어요. 자, 그런 큰 수들 중에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큰 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스큐스 수라는 게 스큐스 수라는 게 있어요. 스큐스 수. 자, 저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학자인데요. 이분이 하디의 제자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소수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 하디 하면 이제 리만가설 연구한 수학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분도 리만가설 관련돼서 이제 소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 그 소수 분포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소수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스큐스 수라는 게 자, 이런 수입니다. 자, 이거를 구골 플렉스랑 비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수가 얼마나 큰 수냐,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수를 실제로 쓴다고 해볼게요. 0을 플랑크 길이, 그러니까 플랑크 길이가 물질의 최소 단위 길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작은 거냐면 수소 원자 지름을 1000억 개로 쪼갠 거의 1조분의 1 정도 되는. 자,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작은 길인데, 자, 그 길이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0을 썼다고 해봐요. 자, 그래서 이걸로 우주를 채우는 거예요. 우주는 정말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크잖아요. 반대로 플랑크 길이는 상상을 초월하게 작으니까 저 플랑크 길이로 우주를 채우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채울 수 있겠죠. 자, 저렇게 해서 우리 우주를 0으로 채우면 이만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큐스 수를 실제로 채우려면 우주의 개수가 이만큼 필요해요. 우주의 개수가. 그러니까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수도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수는 일반적인 연산으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요. 자, 이게 그 커누스라는 사람이 만든 윗 화살표 연산이라는 건데, 자, 그 주무시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자, 좀 마음 편하게 저런 기호가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화살표 하나짜리 연산은 쉬워요. 그 첫 번째 화살표 하나짜리 연산은 그냥 거듭제곱이에요. 자, 두 번째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화살표 개수가 많아지면 그냥 화살표의 개수를 화살표 옆에다 쓰라는 거니까요. 뭐 저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이게 그 곱셈을 덧셈으로 표현한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화살표가 n개 있으면 이거를 화살표를 한 개 줄여서 쓰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와 5를 화살표 3개짜리 연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2를 5번 쓰는 거예요. 2를 5번 쓰고, 자, 지금 여기에 화살표가 3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 2 사이에는 화살표 개수를 하나 줄여서 이렇게 2개씩 씁니다. 그리고 이 연산을 할 때는 역시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검은 괄호 먼저 하고, 그 다음 파란 괄호를 하고, 그 다음 빨간 괄호를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 화살표 4, 이거는 그냥 뭐 거듭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의 4제곱이니까 이거는 16이고요. 이건 쉽고요. 자, 화살표 2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2 화살표 4, 그러면 2를 4번 쓰고 그 사이에 화살표 개수를 하나 줄여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제일 뒤에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또 뒤에 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의 16제곱이니까 65,536이에요. 자, 이제 제가 화살표를 하나 더 늘려볼게요. 화살표가 3개가 되면 일단 2를 4개 쓰고 사이에 화살표를 2개씩 쓰겠죠. 자, 이렇게 쓰고
이거를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스퀘어수가 거듭 제곱으로 이제 4층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2를 쌓아 올린 거긴 한데 이게 층수가 이제 6만 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화살표 3개가 얼마나 수를 무시무시하게 크게 만드는지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로널드 그레이엄이라는 수학자가 램지 이론 문제를 풀다가 이제 어떤 큰 수를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근데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걸 이제 답을 구하는 건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고 이 답이 어떤 수를 절대로 넘지는 않는다. 그런 한계값을 찾은 거거든요. 그 한계값을 그레이엄 수라고 해요. 자, 그레이엄 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1단계는 화살표 2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3 화살표 3 이걸 계산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략 한 7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화살표를 하나 늘리는 거예요. 화살표를 3개를 쓰면 3이 7조 6천억 층 쌓여 있는 모양이 돼요. 화살표 3개일 때 이렇습니다. 화살표가 4개가 되면 그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화살표 4개가 되면 그냥 뭐 상상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런 기호가 있구나. 자, 그런데 이게 그레이엄 수냐?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수를 G1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G1을 이용해서 G2를 만들 건데요. G2는 3과 3 사이에 이제 화살표를 채우는데 화살표를 몇 개를 채우냐? 5개, 6개, 7개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화살표 개수를 G1개만큼 채웁니다. G1개만큼의 화살표를 채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예요. G3는 화살표를 G2개만큼 채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G64가 나오면 그거를 그레이엄 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대문자 G로 쓰고요. 자, 이게 바로 그레이엄 수입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하이퍼 연산을 사용한 최초의 수학적 의미가 있는 상수예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뭐 필요하냐?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수학자들은 필요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은 그냥 궁금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그거를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굳이 수학적인 의미를 뭐 따진다면 어떤 문제의 답이 무한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계가 존재한다. 이런 증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해도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수를 실제로 사용하고 뭐 자유자재로 다루는 뭐 그런 수학 실력을 갖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그거 아니고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봄브리치의 세계사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2주 뒤에 방정식 동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 참 피곤하실 텐데 저 복잡한 수학 얘기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